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 내용 전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출제가 자주 되지만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정리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시작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직무 요인, 조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간혹 문제에 따라서는 직무 요인과 조직 요인을 같이 묶어서 직무 및 조직 요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원인, 직무 요인, 조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이 있다. 먼저 직무 요인부터 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 요인,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역할 갈등, 역할 과다, 과제 특성, 역할 모호성 등이 있습니다. 자, 역할과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역할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역할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 서로 충돌하는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역할과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역할 갈등. 역할 갈등에는 개인 간 갈등도 있고 개인 내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자 간 갈등, 송신자 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역할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역할이 양적으로 많은 것, 양적 과부하. 질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 과다가 있다. 또한 과제 특성도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과제는 너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반대로 너무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업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역할 모호성. 역할이 모호한 거예요.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조직 내에서 주로 중상위 계층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역할 모호성입니다. 중상위 계층 직위에 있으신 분들은 업무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실무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 내의 중상위 계층에서 역할 모호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무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스트레스의 조직 요인으로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가 있는데요. 이제 밑에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격 유형이 있어요. 성격 유형에는 이제 A형과 B형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A형 성격, B형 성격 유형 하면 물론 혈액형이랑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혈액형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먼저 A형 성격 유형은 A형입니다. A형 성격 유형은 공격적, 경쟁적, 능동적, 성취지향적입니다. 강하고 성취 욕구가 강하고 신속성,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좀 조급한 느낌이 드는 성격 유형이에요. 아주 열정적이고 성취 욕구 강하고 이런 유형이 A형 성격 유형. 그리고 B형 성격 유형은 느긋하고 차분하고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방어적이고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B형 성격 유형. 그러면 이 A형과 B형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성격 유형이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나요? A형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돌아오면
A형 성격 유형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네, A형 성격 유형은 직무 스트레스의 이제 원인이 된다. 마찬가지 이제 통제 소재가 있는데요. 개인적 요인, 통제 소재. 통제 소재도 여기 밑에 먼저 볼게요. 통제 소재. 통제 소재에는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 소재라고 하는 것은 통제의 위치를, 통제의 소재죠. 통제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내적 통제는 통제 위치가 자신의 내부에 있다. 통제 소재가 내부에 있다는 뜻이고, 외적 통제 소재라는 것은 그 반대겠죠. 통제의 위치, 통제의 소재가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인 경우 문제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내적 통제. 이거는 이제 건강한 방식의 대응이에요. 초점이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문제 자체에 맞춰져 있어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반면에 외적 통제 경향이 강한 사람, 네, 여기는 이제 외적 통제입니다. 외적 통제 경향이 강한 사람은 초점이 외부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외부를 향해 있기 때문에 피곤함,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 방어적 대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다시 돌아와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개인적 요인은 외적 통제 소재인가요? 내적 통제 소재인가요? 네, 외적 통제 소재입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개인적 요인, 생활 요인으로는 A형 성격 유형과 외적 통제 소재가 직무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 요인이다. 그리고 물리적 요인도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 업무 환경이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혹은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 원인, 직무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과다, 과제 특성, 역할 모호성 이렇게 있었고요. 조직 요인은 조직 문화, 개인적 요인은 A형 성격 유형, 외적 통제 소재, 그리고 물리적 요인도 네,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다음,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입니다. 네, 조절 변인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서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의 원인,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조절 변인입니다. 조절 변인은 요 원인과 결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요 스트레스의 강도를 세게 만들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성격 유형이 스트레스의 강도를 조절하는 조절 변인이 됩니다. 자, A형 성격 유형일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더 높일까요? 낮게 할까요? 네, A형 성격 유형일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더 높이게 되겠고요. B형 성격 유형일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약화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제 소재도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제 소재, 내적 통제 소재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더 약화시키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겠고요. 외적 통제 소재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제 소재와 성격 유형은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다. 또 하나 조절 변인, 사회적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라고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지원, 지지를 말하죠. 가족이나 동료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회적 지지를 해준다면 직무 스트레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가족이 왼수야, 막 왼수 같은 가족 이러면 어때요? 네, 직무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도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이렇게 조절 변인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직무 스트레스의 중간에 위치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절 변인.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조절 변인 정리됐습니다. 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신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틀린 것을 찾는 문제 몇 번인가요? 예, 3번입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 주로 인간관계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자, 공식적, 구조적 조직은 업무 중심, 업무 초점의 성격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변수의 영향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네,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인가요? 예, 4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 네, 이게 틀린 내용이죠. 모든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업무 성과를 높여줍니다. 네, 조금 뒤에 공부하게 되는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서도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를 묻는 문제예요. 직무 수행이 감소하게 되고 직무 불만족이 생기고 결근 이직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데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무 스트레스의 오히려 원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직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개인의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은 역할 모호성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외적 통제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노력을 쉽게 포기한다. 아, 이거는 외적 통제자들이 아니고 내적 통제자들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내적 통제자들은 대처 노력을 쉽게 포기할까요? 자, 앞에서 이론 개념 공부할 때 내적 통제자들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라고 했어요. 내적 통제자들은 문제중심적 대응을 하고 외적 통제자들은 자기방어적 대응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더 건강하게 대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적 통제자들은 매우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적 통제자들의 경우 통제감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무력감의 원인 역시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귀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다루지 못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적 통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딱 한 번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은 이거 아까 봤던 선택지죠. 인간관계 변수의 영향이 더 적다라고 했고요. 4번,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A 유형 행동이 B 유형 행동보다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A 유형 행동이 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가 되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5번. 스트레스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 역할 갈등. 직무 요인이죠.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장 내 요구들 간의 모순.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 요구 사이의 모순. 역할들 간의 요구들 간의 그러니까 요구되는 역할들 간의 모순이죠. 역할들끼리 부딪힌다. 역할 갈등. 7번.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에 기인한 스트레스. 역할과 역할 간의 충돌, 갈등, 역할 갈등입니다. 8번. 역할 갈등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네, 역할 간의 갈등이고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고요.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은 역할 모호성.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9번.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 아우, 스트레스죠. 사장의 요구, 부하들의 요구가 충돌해요. 네. 그래서 이게 역할 갈등인데 어떤 역할 갈등이냐. 자, 송신자 간 갈등이죠. 네. 사장이라는 송신자와 부하, 송신자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 네, 매개 변인이라는 것은 네, 조절 변인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자, 원인,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직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 결과잖아요. 근데 매개 변인이라는 것은 자, 원인이 있으면 거쳐가는 거예요. 매개 변인. 그리고 이 매개 변인을 거쳐서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매개 변인입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 자, 개인 속성. 통제 소재가 해당이 되겠죠.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소재.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개인 속성에 관해서는 통제 소재가 있었고 성격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 A형 성격 유형이냐 B형 성격 유형이냐에 따라서 네, 강도가 달라진다. 11번. 네, 그래서 이 매개 변이는 그 조절 변인이랑 뭐 그냥 동일하게 간주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조직에서의 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들 중 개인 속성이 아닌 것은 성격 유형, 개인적 속성이고요. 사회적 지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 속성은 아니죠. 네, 2번이 아니고요. 통제 소재, 그리고 부정적 사건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능력. 네, 이제 개인적 속성입니다. 12번.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 아닌 것은 네, 성격 유형, A형, B형, 내적, 외적 통제 소재, 사회적 지지, 네, 조절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모호성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했죠. 역할 모호성. 직무 요인에 해당되는 원인. 13번. A형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시간의 절박감, 경쟁적 성취욕이 강하다.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비경쟁적 상황에서는 의외로 타인과의 경쟁심이나 적대감이 없다. 타인과의 경쟁심, 적대감이 많은 것이 A형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3번 가장 거리가 멀고요.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다. 14번 갑니다. A유형 행동의 특징, 거리가 먼 것. 네, 경쟁적 성취욕, 반대 의견에 대한 강력한 대처, 시간의 쫓김, 조급함. 네, 그런데 만성적인 흥분 상태는 아닙니다. 네, 조급한 성향이긴 한데 만성적으로 흥분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만성적 흥분 상태면은 그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네, 혈압도 높아지고 각성이 일어납니다. 부신선과 부신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을 이제 생성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부교감 신경계가 아니고 교감 신경계. 그래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각성이 일어납니다. 3번이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코티졸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그래서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네.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인가요? 예. 정답이 3번이죠. A 유형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B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잘못 읽어서 3번 틀렸고요. 내적 통제자에 비해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대처가 뛰어나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4번. 17번. A유형 행동 보이는 사람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네,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긴다. 이게 틀렸네요. 네, 일의 결과에 집착하죠. A유형 행동. 쉽게 화내고 성취욕이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제를 더 빨리 포기한다. 18번.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B성 유형 사람들은 성취 욕구와 포부 수준이 더 높다. 틀린 내용이죠. 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건 맞는데 성취 욕구와 포부 수준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 네. 2, 3, 4번은 네,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9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거리가 먼 것. 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20번.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네, 뭐 따로 내용을 정리할 것 없이 그냥 문제 내용을 갖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자루스 이론의 핵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해석. 네. 그래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다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이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로 구분을 합니다. 1차 평가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스트레스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사건인 건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건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1차 평가입니다. 네, 선택지를 보면 1차 평가는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위협적인 사건인지 좋은 사건인지 상관없는 사건인지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평가에서 이 사건이 나한테 스트레스다 라고 평가를 했다면 2차 평가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관리할 능력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2차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2차 평가입니다. 마지막 3차 평가. 3차 평가는 재평가 단계입니다. 3차 평가는 재평가 단계.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 이게 3차 평가입니다. 그래서 3차 평가는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이다.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1번 선택지 마저 보면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지각과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개인의 해석을 이제 중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건 자체보다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지각, 평가, 개인적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1차, 2차, 3차 평가가 있는데 1차 평가는 이 사건이 나에게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1차 평가. 2차 평가는 그렇다면 내가 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3차 평가는 재평가다. 재평가 단계로서 새로운 정보, 추가된 정보를 가지고 때때로 재평가를 하는 것이 3차 평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역스와 더슨의 역유자형 가설. 역유자형 가설. 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역유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과 작업 능률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가로축이 스트레스 수준이고 세로축이 작업 능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유자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수준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갈수록 작업 능률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점점 올라갔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을 넘어서면 작업 능률이 다시 떨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작업 능률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약간 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능률이 높잖아요. 너무 편하거나 너무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역유자형 가설. 다음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GAS인데요. 일반 적응 증후군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일반 적응 증후군이란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일반 적응 증후군은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셀리에라는 학자의 이론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을 느끼면 우리 몸과 마음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계경보 하면서 위기에 대한 경고를 보내요. 경계를 하라고. 이것이 경계 단계입니다. 네, 이 경계 단계에서는 점점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높아지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라는 적에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조의 저항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스트레스 저항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이 단계를 저항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 단계. 그런데 이렇게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스트레스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진 단계, 탈진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경계, 저항, 소진, 탈진 단계로 진행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입니다. 스트레스 경계 경보가 울리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진된다.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general인데요. general은 일반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gene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general을 이제 일반적으로라고 이제 번역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의 의미가 좀 더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의 의미, 신체 부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해서 일반적. 그리고 적응. 적응은 어댑테이션이에요. 신체가 익숙해지고 대처하도록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지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은 요 역 U자형 가설과 일반 적응 증후군 GAS 요 두 개의 이론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 변동 단위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생활 변동 단위 LCU입니다. Life Change Unit 생활 변동 단위. 그래서 생활 변동이라는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Life Change. 익숙하던 생활 환경이 바뀌는 때, 바뀌는 것을 생활 변동이라고 합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잖아요.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생활 변동이 클수록 스트레스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 환경 내에서 각각의 스트레스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변동 단위의 수치, 값들을 다 합한 것이 바로 생활 변동 단위의 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생활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클수록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치 두 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먼저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150 미만이면 위험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150 미만이면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30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하다. 네, 중등도 위기, 메이저죠. 중등도, 메이저, 고위험 수준입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50 미만은 위험하지 않은 것, 300 이상이면 아주 위험한 수준이다. 네, 이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정리해 보신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은 유형 관계가 아니고 역유자형 관계. B유형 행동은 관상동맥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관상동맥성 질환 A유형 행동입니다. 외적 통제자는 크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내적 통제자이고요.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방출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네, 코티졸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정답 4번. 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설명. 네, 역유자형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의 관계. 옳은 것은? 네, 역유자형 형태다. 4번.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좌절,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이다. 과잉 부담,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나 요구일 때 과잉 부담. 두 가지 긍정적인 일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네, 갈등.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을 때, 생활의 변화. 네, 생활의 변화, 뭐라 그랬어요? 생활의 변화는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5번,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에서 일반적이라 명명했다. 신체 부위 전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반적,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 익숙해지고 대처하고 익숙해진다 라고 해서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경계. 경계 단계는 정신적, 육체적 위험에 노출됐을 때 경고하는 단계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다.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A유형이죠.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은.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6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 뭐죠? 경계, 저항, 소진. 그래서 4번. 네, 경계, 경고 다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7번. 일반 적응 증후군 세 가지 단계 아닌 것은? 경계, 저항, 소진. 정답 2번. 8번. 또 같은 문제죠. 경계, 저항, 소진. 정답 3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OHCS라는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1번이 맞는데요. 자, 17-OHCS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17-OHCS는 선택지에서 종종 언급이 됩니다. 이게 17 하이드록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인데요. 네,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17-OHCS 이거는 코티졸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 코티졸이 17-OHCS다. 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B형 행동 유형이 A형 행동 유형보다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역스와 도슨의 U자형 가설이 아니고 역유자형 가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작업 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 수준에서 작업 능률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이었고요. 일반 적응 증후군은 저항 경계 소진이 아니고 경계, 저항, 소진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10번 스트레스 옳은 것은 일반 적응 증후군은 경계, 저항, 소진 단계로 진행된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1년간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90인 사람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다. 아니죠. 150 미만은 네, 위험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B 유형의 사람이 더 인내력이 있고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극복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조절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번엔 탈진 검사입니다. 탈진 검사는 탈진 척도, 소진 척도라고도 합니다. 탈진, 번아웃이죠. 번아웃이니까 탈진 검사에서는 정서적 고갈을 측정하고 또 우리의 내면이 황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상실 요인을 측정합니다. 또 번아웃이 오면 의욕이 저하되니까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를 측정합니다. 네, 다시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이 세 가지 요인을 측정한다. 그리고 설문지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풀어볼게요. 네, 1번입니다. 탈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 맞습니다.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한다. 그렇고요. 탈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니고요. 설문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탈진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직접 관찰하는 건 쉽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번아웃이 온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설문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네, 그렇죠. 2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 점심 먹으면서도 서류를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견딜 수 없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 없다. 워커홀릭이죠. 네, 일 중독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지만 성취감보다 허탈감,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불면증이 생긴다. 네,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증, 소진. 정답은 1번. 네, 여기 문제들도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조직에 대한 신뢰감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것,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도 잘리지 않으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감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불안에 의해서 예전만큼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문제.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 이거는 유쾌한 것, 정적인 감정 상태. 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를 말합니다. 정부할 때 플러스. 좋은 거니까 직무 만족입니다. 3번. 직무 만족 및 작업 동기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홀랜드는 직무 만족이나 안정성이 직무의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개인의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매슬로우는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이미 충족된 하위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다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이 선택지에서 말하는 내용은 알더퍼 욕구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더퍼 욕구 이론에서는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다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나뉘었다.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했죠. 존재, 관계, 성장 이론.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츠버그는 직무 만족을 주는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허츠버그 이유인 이론은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요인이랑 불만족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 서로 별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은 이제 직무 만족을 주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이제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 별개의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네, 직무 만족에 대한 이유인 이론 설명 틀린 것은 이것도 문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직무 만족 이유인 이론 허츠버그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하는 요인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위생 요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관련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만족시키는 요인, 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일으키는 위생 요인, 이 둘은 별개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직무 만족이 아니라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이다.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는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네,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아 실현의 실패로 직무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동기 요인인데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과 관련되고 직무 불만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5번 호손 연구 문제입니다. 자, 호손 연구는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호손 연구는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호손 공장에서 이제 실험이 이루어진 연구라서 호손 연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실험 연구고요. 조직에서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공장에 있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보기도 하고 또 작업자 그룹의 팀 구성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의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어땠냐면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작업자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요소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손 연구가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대세,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었어요. 근데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것이 호손 연구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손 연구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라고 했는데 약 10년 가까이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 호손 연구였습니다.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선택지 볼게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인간이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네.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렇습니다. 비공식 조직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요거는 호손 연구가 아니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다음 6번입니다.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는 경우에 겪는 갈등의 유형. 자, 여기 선택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접근 갈등이라고 하면 둘 다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땡기는 것. 매력적인 요소들끼리의 갈등. 예를 들어 나는 탕수육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요게 접근 갈등. 그리고 접근 회피 갈등은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하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서울 근무를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 승진을 못해요. 네. 문제의 경우가 접근 회피 갈등이죠. 승진을 하고 싶으면 싫어하는 지방 근무를 해야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 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게 된다. 접근 회피 갈등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참고로 회피 갈등은 둘 다 싫은 거예요. 둘 다 피하고 싶은데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을 안 하려면 주말 출근을 해야 하고 주말 출근을 안 하려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게 회피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무 스트레스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전략.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스트레스 예방 관리, 1차적 스트레스 관리,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이것도 내용 이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스트레스 예방 관리 전략입니다. 예방 관리 전략에는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이 있어요. 자, 1차적 예방. 1차적은 요인 중심입니다. 요인 중심이라는 것은 원인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출처를 찾아서 관리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관리한다 라는 건데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전략이 바로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 예방 관리 전략입니다. 다음 2차적 예방은 반응 중심,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에 초점을 두는 예방 관리 전략.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긴장이라든지 조직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이러한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것,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다. 3차적
예방은 증후 중심, 개인이나 조직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후,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증후는 증상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적, 조직적 증상에 초점을 둔 예방관리 전략이다. 자,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스트레스 원인에 초점을 두고요. 출처지향적 관리. 2차적으로는 스트레스 반응 중심, 반응지향적 관리. 3차는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 스트레스 증상, 증후 중심의 예방관리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관리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전략. 1차적으로는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뤄야겠죠.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무엇인가요? 회사입니다. 조직 수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그리고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개인 수준, 개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직무 중심과 관계 중심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 중심 전략에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 직원들을 참여적으로 관리하는 것, 경력 개발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작업 계획을 좀 더 융통적으로 조정하는 것, 이것이 직무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 관계 중심 전략은 말 그대로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역할 분석.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원인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 원인에서 직무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과다, 역할 모호성 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 분석을 통해서 역할 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고 관리하는 겁니다. 또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고요. 주변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 팀 빌딩 활동 등 역시 관계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적 관리 전략은 조직 수준이다. 다음 2차적 관리 전략, 개인 수준, 개인 차원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요인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요인지향적,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 앞에서 예방관리 전략에서 봤듯이 요인지향적 관리 전략은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각에 대한 관리, 작업 환경과 생활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은 스트레스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긴장에 초점을 둡니다. 개인적 긴장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들, 이완훈련, 신체적, 정서적 배출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증후지향적, 증상지향적 관리 전략은 무엇에 초점을 두는 거죠? 증후, 증상, 스트레스의 결과,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결과, 불안, 우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 불안을 관리하려면 상담, 정신치료, 의학적 보호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 증후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전략 1차적 관리는 원인, 요인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 요인지향적. 2차적 관리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관리, 반응지향적. 3차적 관리는 스트레스의 결과, 증상, 증후에 대한 관리죠. 증후지향적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잠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문제풀이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이제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접근이죠. 원인 중심, 요인 중심. 네, 요인 지향적,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2번.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2차적 전략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전략이죠. 개인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완 훈련, 바이오 피드백, 스트레스 관리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이고요. 네, 직무 재설계는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한다. 바뀌었죠.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향해야 되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균형 있는 생활, 그리고 취미 오락을 통해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4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네, 3번과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이 틀린 내용이죠. 네,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5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 가장 거리가 먼 것. 친구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떤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버린다.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려 애쓴다.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행동이죠. 네,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이나 양보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직무 스트레스 관한 내용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